악마 같은 사나이. 홈스는 이 모든 일이 도니소프에서 보낸 방학 첫 달에 일어났다고 했다. 그들의 소식을 다 들은 것은 언제였나? 내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나는 런던의 하숙집으로 돌아와 유기화학 실험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네. 그런데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가을 어느 날 빅터에게서 전보가 왔네. 홈스, 자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네. 미안하지만 도니소프로 급히 와주게. 빅터. 나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도니소프로 갔네. 빅터는 마차를 끌고 나와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한눈에 지난 2달 동안 그감없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얼굴은 비쩍 마르고 수척한 데다 늘 쾌활하고 구김살 없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네. 아버지가 위독해. 이것이 빅터의 첫 마디였네. 뭐라고? 어찌된 일인가?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 뇌졸중이야.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쯤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나는 이 뜻하지 않은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졌네. 이유가 뭔가? 내가 물었네. 일단 마차에 타게. 가면서 이야기하지. 자네가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버지를 찾아왔던 사내를 기억하나? 기억하고 있네. 아마 허드슨이라고 했지? 그자가 누구였는지 아나? 모르겠네. 홈스, 그자는 악마였네. 빅터의 외침을 들은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네. 그자는 악마가 틀림없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는 평화가 완전히 사라졌네.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완전히 기운을 잃으시더니 이제는 모든 기억력을 잃고 쓰러지셨다네. 모두가 그 저주받을 허드슨이라는 놈 때문이야. 아버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약점을 잡힌 거지? 그 점을 알고 싶어서 자네를 부른 거야.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어쩌다 그런 악당에게 걸려들었을까? 홈스, 자네가 와줘서 정말 기쁘네. 나는 자네의 판단력과 추리력을 믿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마차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네. 길 옆에 끝없이 펼쳐진 늪이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났고 라임나무 숲 너머로 저택의 높은 굴뚝이 보이기 시작했네. 아버지는 처음에 그자에게 정원을 돌보라고 했어. 아마 사흘도 못 견뎠을걸. 내가 대답했지. 자네 말처럼 그자는 정원사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어. 그래서 아버지는 놈을 집사로 승진시켜 주셨네. 그러자 놈은 거들먹거리며 제멋대로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지. 하녀들은 놈의 술버릇과 상스러운 말투로 질색했지. 그뿐만이 아니라 놈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엽총을 들고 나가 사냥을 다녔네. 그러면서도 놈은 늘 무례한 표정을 지었어. 놈이 내 또래였다면 아마 때려 눕혔을 거야. 그런데도 아버님은 가만히 계셨단 말이야? 나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지. 아버지는 모른 척했어. 하녀들의 급료를 올려주면서까지 불만을 무마시키려 했지. 이보게 홈스, 지금 생각하니 분을 꾹꾹 눌러 참은 게 잘한 일인지 알 수가 없네. 내가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글쎄, 상대의 정체를 모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아무튼 사태는 점점 나빠졌고 놈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네. 그러던 어느 날 내 눈앞에서 그놈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짓을 하기에 나는 놈의 어깨를 움켜쥐고 밖으로 쫓아버렸어. 놈은 반항하지 않았지만 흑빛으로 변한 얼굴과 독사 같은 눈빛이 소름 끼칠 정도였네. 그놈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다음 날 나를 불러 놈에게 사과할 수 없겠냐고 물으시더군. 난 싫다고 잘라 말했지. 그러곤 어째서 그런 날강도 같은 놈이 집안을 휘젓게 하느냐고 따지고 들었지. 그러자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네. 빅터,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너는 내 입장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다. 언젠가는 꼭 말해주마. 그때 가서 이 아버지를 욕하지 말아다오. 아버지는 힘이 드는지 그날 종일 서재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무언가를 쓰고 계시더군.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네. 그가 먼저 집을 떠나겠다고? 그렇네. 아버지와 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앉아있는데 놈이 식당으로 들어와 술 취한 목소리로 말하더군. 이제 노퍽을 떠날 것이요. 햄프셔에 살고 있는 비도스 씨 집으로 갈 거요. 그도 당신만큼은 나를 반겨줄 테니까. 허드슨 뭐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아버지가 겁먹은 얼굴로 비굴하게 말하는 것을 듣자 나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네. 난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소. 놈이 나를 힐끔 보며 말하더군. 빅터, 이분에게 당장 사과해라. 하지만 난 아버지의 말에 흥분해서 소리쳤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나칠 만큼 인내심을 갖고 저자를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놈은 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듯 그렇게 말하고는 식당을 나갔네. 그러고는 30분 뒤에 집을 떠났지. 그가 떠난 뒤 아버지는 복이 딱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밤마다 방 안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네. 그러다 아버지가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실 무렵 아버지를 다시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네. 놀라운 사건이란 게 뭔가? 나는 잠옷 긴장하면서 물었네. 어제 오후에 포딩브리지의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네. 그걸 읽은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면서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시더군. 내가 가까스로 아버지를 소파에 눕혀 진정시키려 했는데 그땐 이미 눈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뒤였네. 풍을 맞았다고 생각한 나는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찾지 못하셨네. 어쩌면 지금쯤 돌아가셨을지도. 빅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네. 무서운 일이군. 도대체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있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빅터의 말만으로는 도무지 상황이 정리가 안 돼. 내가 물었네. 이상하겠지만 편지 내용은 하찮은 말들이었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고 내가 궁금한 것도 이거야. 아, 홈스, 기어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어. 마차가 저택 모퉁이를 돌았을 때 창문마다 커튼이 내려져 있었네. 슬픔으로 일그러진 빅터가 마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달려가자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가 걸어 나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선생님? 빅터가 그에게 물었네. 자네가 역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만. 의식은 회복하셨나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잠깐 정신을 차리셨지. 혹시 제게 남기신 말은 없습니까? 일본제 옷장 서랍에 서류가 있다는 말씀만 하셨네. 빅터는 의사와 함께 트레버 노인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올라갔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울한 기분으로 서재에 앉아 그간의 사건 전말을 몇 번이고 정리해보았네. 트레버 노인의 과거에 무엇이 있을까? 건투와 여행을 하고 금강에 손을 댔다는 그가 어째서 허드슨 같은 자에게 꼼짝 못했던 것일까? 또 지워진 문신에 대한 내 이야기를 듣고 기절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째서 포딩브리지에서 온 편지를 보고 놀라서 죽기까지 한 것일까? 순간 포딩브리지는 햄프셔주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리고 허드슨이라는 자가 비도스라는 사람을 찾아가겠다고 한 말이 떠올랐지. 비도스가 햄프셔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편지는 허드슨이 트레버 노인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거나 비도스라는 사람이 트레버 노인에게 비밀이 탄로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았어. 그런데 빅터는 왜 그 편지 내용이 하찮은 말들이라고 했을까? 그건 빅터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그냥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꿈이나 아무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
나는 그 편지를 보아야 했고 거기에 숨은 의미가 있다면 찾아낼 자신이 있었네. 1시간쯤 어둠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물 범벅이 된 가정부가 램프를 갖다 주었고 이어서 빅터가 창백하지만 침착한 얼굴로 지금 내 무릎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들고 들어왔네.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네. 이게 내가 말한 그 편지일세. 빅터는 나와 마주 앉더니 램프를 당겨놓고 서둘러 쓴 게 분명한 짧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네. 런던으로 갈 사냥감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렵장 감시원 허드슨이 파리잡이 끈끈이를 모았고 귀하의 암광의 생명 보존에 관한 명령을 받았다. 처음 이 편지를 읽었을 때에는 나도 왓슨 자네처럼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네. 그래서 몇 번을 되풀이해 꼼꼼하게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지.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였어. 이 묘한 단어의 나열 속에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었지. 파리잡이 끈끈이나 암권 같은 말에 두 사람만의 숨은 뜻이 있다면 그저 도저히 해독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네. 허드슨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내용은 내 짐작과 같을 것 같았고 편지를 보낸 사람 역시 허드슨이 아니라 비도스라는 생각이 들었지. 난 편지를 거꾸로 읽어보았지. 하지만 뜻이 통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엔 한 단어씩 띄어서 읽어봤지. 역시 통하지 않더군. 그런데 갑자기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손에 들어왔네. 첫 단어부터 두 단어씩 건너뛰어 읽자 트레버 노인을 두려움에 떨게 할 내용이 나타났어. 나는 빅터에게 이 간단한 경고문을 읽어주었네. 허드슨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목숨을 걸고 도망쳐라. 내 말을 들은 빅터는 얼굴을 감싸고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네. 그래, 내 생각도 그랬어. 이건 죽음보다 나빠. 불명예를 암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파리 사냥꾼이니 암꽁은 무슨 뜻일까? 빅터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둥 물었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보낸 사람을 알 수 없을 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지. 그는 먼저 중요한 단서를 쓴 다음 그 사이에 내용과 상관없는 적당한 두 단어를 쓰는 방식으로 편지를 쓴 걸세. 그런 경우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은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겠지. 사냥에 관한 말이 많은 것으로 보아 편지를 쓴 사람은 사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 빅터, 비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없나?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매년 가을 그분의 사냥터에 초대를 받았어. 그렇다면 이 편지를 비도스가 보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군. 문제는 허드슨이 알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기에 두 신사가 그의 협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군. 홈스, 아마도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비밀일 거야. 빅터는 이렇게 외치더니 말을 이었네. 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네. 이것은 허드슨이 비밀을 폭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쓴 아버지의 고백서일세. 의사 말대로 옷장 서랍 속에 이것이 들어있더군. 자네가 읽어주게. 난 그걸 읽을 만한 힘도 용기도 없어. 난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네. 지옥선의 최후. 홈스, 도대체 그 비밀이라는 것이 뭔가? 지금까지 이야기만으로는 아직 짐작이 안 돼. 이야기를 듣던 내가 홈스에게 말했다. 왓슨, 이것이 그때 빅터가 건네준 고백서라네. 그날 밤 빅터에게 그랬듯이 내가 자네에게 읽어주겠네. 보다시피 겉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네. 1855년 10월 8일 펠머스에서 출항하여 11월 6일 북위 15도 29분, 서경 25도 14분에서 침몰할 때까지의 글로리아 스콧 호이 항해 기록. 이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네. 홈스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비밀을 고백해야 하는 지금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내가 미치도록 괴로운 것은 법의 심판이 두렵거나 사회적인 지위, 명예를 잃을까 봐도 아니다.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가 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까 봐서다. 하지만 평생 나를 올감했던 비밀이 폭로될 때는 내가 이 편지를 직접 읽기 바란다. 그러나 만일 모든 일이 무사히 해결된다면, 그런데도 우연히 이 편지가 너의 손에 들어간다면 성스러운 모든 것과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생각해서, 또한 그간 나는 우리 부자 간의 사랑을 생각해서 이걸 불태워 다시는 이 일을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난 과거가 폭로되어 구속되었거나 너도 알고 있듯이 약한 심장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일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과거를 숨길 시기는 지났고 지금 나는 맹세코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다오. 사랑하는 빅터, 내 본명은 트레버가 아니다. 젊은 시절의 내 이름은 제임스 아미타지였다. 이로써 너는 몇 주 전에 홈스라는 내 친구가 내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비밀을 알아낸 것 같은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아미타지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 나는 런던의 한 은행에서 일했고 당시 법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아, 부디 나를 너무 책망하지 말아다오. 당시 나는 도박에 손을 댔고 그 빚 때문에 은행 돈을 몰래 쓰고 말았다. 물론 나는 그 돈을 메워 넣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믿고 있었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예정보다 일찍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마침내 공금을 횡령한 게 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면 좀 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30년 전의 법률은 무척 가혹했다. 나는 23살 생일날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는 글로리아 스콧호 중간 갑판에 다른 37명의 죄수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가 1885년으로 당시 크리미아 전쟁이 한창이었고 기존의 죄수 수송선은 대부분 흑해에서 군용 수송선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낡고 작은 배를 죄수 호송에 쓸 수밖에 없었다. 글로리아 스콧호는 원래 중국의 차 무역에 쓰였는데 뱃머리가 무겁고 선체가 넓은 구식 범선이라 새로 등장한 쾌속선에 자리를 내주었다. 500톤급의 그 배에는 38명의 죄수 외에 선원 26명, 호송군인 18명, 선장, 항해사 3명, 의사, 목사, 간수 4명이 타고 있었다. 100여 명의 인원이 펠머스 항에서 떠난 것이다. 죄수들이 갇힌 독방과 독방 사이에 칸막이가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는 일반 죄수 수송선과 달리 그 배는 아주 얇은 판자로 막혀 있었다. 그런데 고물 쪽 옆방에 처음 항구로 소송됐을 때부터 유난히 나의 주의를 끌던 사람이 수용돼 있었다. 그는 얼굴에 수염이 없는 청년으로 성격이 쾌활하고 걸을 때는 머리를 쳐들고 가슴을 활짝 편 채 꼿꼿하게 걷는 걸음걸이와 유난히 큰 키가 눈길을 끌었지. 우울하고 어두운 얼굴들 틈에서 기운이 넘치고 쾌활한 그는 이상할 정도로 나를 사로잡았다. 그의 모습은 눈보라 속에서 모닥불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가 내 옆방에 수용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더욱이 한밤중에 그가 칸막이에 구멍을 뚫고 말을 걸어왔을 때는 더욱 기뻤다. 여보게, 자네 이름이 뭔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지? 나는 내심 기뻐하며 내 이름을 대고 그의 이름을 물었다. 난 제임스 아미타지라고 하네. 자네는 누구인가? 난 잭 프렌더 게스트야. 자넨 아마 나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될 걸세. 그의 사건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내가 체포되기 얼마 전에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재능도 많았으나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런던의 상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괄치하다가 잡혔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내 말을 들은 그가 으스대듯 말했다. 내 사건을 잘 아는군. 잘 알고 있지. 그 사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이상한 점이라니? 나는 거의 25만 파운드를 해먹었지.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 하지만 나에게선 한 푼도 나오지 않았지. 그 얘기도 들었지. 그 돈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나야 알 수 없지. 모두가 내 손 안에 있지.
난 자네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네. 그만한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 자넨 그런 사람이 퀴퀴한 냄새가 나고 벌레와 쥐가 들끓는 배에서 썩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어림없지. 그만한 사람이라면 제 몸을 보호할 수 있거니와 남의 일까지 걱정해주지. 그를 신처럼 받들게. 반드시 자네를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처음에 난 그의 이야기를 그저 허풍으로 들어 넘겼다. 그러나 그는 나를 시험하고 맹세하게 한 다음 배를 탈취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밀을 전해주었다. 배에 타기 전에 12명의 죄수들이 은밀히 주도한 것으로 주동자는 프렌더 게스트이고 원동력이 된 것은 그의 돈이었다. 내겐 친구가 있네. 그는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으로 총신과 개머리판처럼 우리 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지. 돈은 그가 가지고 있네. 그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나? 하하. 그는 바로 이 배의 목사라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신분증을 갖고 배에 탔지. 그가 들고 탄 상자에는 이 배의 돛대부터 배 밑바닥까지 몽땅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있네. 승무원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르네. 배에 타기 전에 그들을 이미 매수해 놓았거든. 간수 2명과 2등 항해사인 머선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선장도 매수할 수 있을 것세. 우리는 무엇을 하지? 내가 물었다. 간단하지. 우린 군인들 옷을 붉게 물들일 것세.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지만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네. 당연히 우리도 무장을 할 거야. 모두에게 총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승무원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고도 배를 점령하지 못한다면 모두들 여자아이 기숙사에나 보내야 하지 않겠나. 오늘 밤 자네 왼쪽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봐. 나는 그의 지시대로 왼쪽 방의 제수에게 말을 걸었다. 내 나이 또래의 그의 제명은 문서위조였다. 에반스라는 그 젊은이도 나중에 나처럼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영국 남부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다. 내 얘기를 들은 에반스 역시 살아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음모에 가담했다. 그리하여 배가 비스케이만을 지날 때쯤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죄수는 2사람뿐이었다. 한 사람은 마음이 약해 믿을 수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병에 걸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를 점령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아무도 없었다. 승무원 대부분이 우리 편이었고 가짜 목사는 선교용 팸플릿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선교를 하는 듯 자주 독방을 순례했다. 그 덕에 3일째에는 우리 모두 사슬을 끊을 줄과 총 2자루, 화약 그리고 총알 20발씩을 감출 수 있게 되었다. 간수 2명은 프렌더스 게스트의 앞잡이였고 2등 항해사는 그의 오른팔이었지. 우리의 적은 선장과 항해사 2명, 마틴 중위와 18명의 군인, 그리고 의사뿐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우린 경계를 게을리지 않고 밤에 기습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우린 계획을 앞당겨야만 했다. 출항한 지 3주쯤 지난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죄수를 진찰하러 왔던 의사가 침대 밑에 숨겨둔 권총을 발견한 것이다. 만약 눈치 빠른 의사여서 그것을 못 본 채하고 그 자리를 떠나 군인들에게 알렸다면 우리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겁에 질린 의사는 비명을 질렀고 사태를 파악한 죄수는 의사를 붙잡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대에 그를 묶어놓았다. 의사가 갑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은 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르르 갑판으로 달려나갔다. 순식간에 2명의 보초와 하사관도 쓰러뜨렸다. 특등실 앞에도 2명의 군인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총을 장전하려는 사이 사살되고 말았다. 우리는 곧바로 선장실로 쳐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총소리가 들렸다. 선장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탁자 위에 붙여놓은 대서양 해도 위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 가짜 목사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2명의 항해사까지 승무원에게 붙잡히자 일이 다 끝난 듯했다. 우리는 선장실 옆에 붙은 특등실에 모여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뻐하며 떠들어댔다.
방에는 벽장이 여럿 있었는데 가짜 목사 윌슨이 그중 한 벽장을 부수고 쉐리주를 잔뜩 꺼냈다. 그런데 우리는 술을 따라 들이키려는 순간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방 안은 연기로 가득했다. 연기가 겉인 뒤에 보니 그곳은 마치 도살장처럼 변해 있었고 윌슨을 비롯한 8명의 죄수가 서로 포개진 채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금 생각해도 속이 메스꺼울 정도다. 그 광경을 본 우리 모두는 겁을 먹고 있었다. 만약 프렌더게스트가 없었다면 그쯤에서 항복하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놈을 상대하지. 가차 없이 죽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프렌더게스트는 성남 황소처럼 외치고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판으로 뛰어갔다. 바깥에는 우리가 있던 방 위쪽에 중위와 10여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 방의 특등실 천장 뚜껑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사이로 총알을 퍼부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총알을 장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덮쳤고 그들도 필사적으로 대응했지만 우리 쪽이 우세했기 때문에 싸움은 5분도 안 돼 끝나고 말았다. 프렌더게스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살아있거나 죽었거나를 가리지 않고 들어올려 그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병사 하나가 중상을 입고도 놀랄 만큼 오랫동안 헤엄을 쳤지만 누군가가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아 죽였다. 싸움이 끝날 때 그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간수들과 항해사의 의사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우리들 중에는 자유를 되찾은 것만으로 기뻐하며 더 이상의 살인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기를 든 병사와 뒤엉켜 싸우는 것과 누군가 살해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죄수 5명과 승무원 3명은 그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렌더게스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나중에 증언대에 서서 입을 놀릴 수 있는 놈들은 절대 살려둘 수 없다. 프렌더게스트는 단호했고 하마터면 우리는 그 포로들과 운명을 같이 할 뻔했다. 그런데 프렌더게스트는 우리가 원한다면 떠나도 좋다고 하더구나. 우리는 기꺼이 그 제안에 응했지.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각각 선원 옷과 물 한 통, 소금에 절인 고기, 몇 덩어리, 그리고 나침반 하나를 받고는 작은 보트로 옮겨 탄다. 프렌더게스트는 해도를 한 장 던져 주고는 북위 15도, 서경 25도에서 난파한 배의 선원이라고 말하고 한 뒤 밧줄을 끊어 우리를 보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이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글로리아 스콧호는 북동풍을 받아 우리가 탄 보트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보트는 한동안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 중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에반스와 나는 해도를 펼쳐놓고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거나 진로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등의 의논을 했다.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베르데 곳까지는 북쪽으로 500마일, 아프리카 해안은 700마일 거리였기 때문에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우리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때 글로리아 스콧호는 어느새 수평선 너머로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선체가 거대한 나무처럼 치솟았다. 그리고 몇 초 후 천둥처럼 요란한 폭발 소리가 들리더니 글로리아 스콧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급히 보트의 방향을 바꿔 연기가 떠도는 현장을 향해 힘껏 노를 저었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선박의 잔해만 파도를 따라 흔들릴 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자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막 뱃머리를 돌리려는 순간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저만 치서 한 남자가 배의 갑판 조각에 매달려 있었다.
서둘러 그를 보트 위로 끌어올려 놓고 보니 허드슨이라는 선원이었다. 그는 심한 화상을 입은 데다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날에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허드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보트를 타고 떠난 뒤 프렌더게스트 일당은 살아남은 포로들을 처형했다고 하더구나. 프렌더게스트는 2명의 간수와 3등 항해사를 죽여 바다에 던진 다음 갑판으로 내려가 자신의 손으로 의사의 목을 베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1등 항해사 1명이었는데 그는 용감한 사나이였다. 프렌더게스트가 칼을 들이대며 다가오자 그는 묶여있던 밧줄을 풀고 배 뒤쪽 창고로 뛰어들었고 10여 명의 죄수들이 총을 들고 쫓아가 보니 그는 화약통의 뚜껑을 열어놓고 성냥을 손에 든 채 자신에게 손을 대면 불을 질러 모두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하더구나. 그리고 잠시 뒤 폭발이 일어났지. 허드슨은 항해사가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죄수 중 누군가가 쓴 총알이 화약통에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글로리아 스콧 호와 배를 점령한 폭로들의 최후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이 아비가 휘말린 무서운 사건의 전모다. 다음날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하스퍼 호에 구조되었다. 그 배의 선장은 우리가 난파한 여객선의 생존자라는 말을 쉽게 믿어주었다. 해군 본부에서도 죄수선 글로리아 스콧호가 항해 도중 조난당했다고 인정했고 그 후로도 글로리아 스콧호의 진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하스퍼호의 항해는 순조로웠고 우리는 무사히 시드니 항에 도착했다. 에반스와 나는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금강으로 갔다. 그곳에는 각국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신분을 속이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일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큰 돈을 모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뒤 부유한 개척자로 영국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살았고 불행한 과거가 영원히 묻히기를 바랐다. 그러니 허드슨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내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는 우리의 행방을 찾았고 과거를 빌미로 우리를 협박해서 기생하려고 했다. 이젠 너도 내가 왜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가 폭언을 퍼붓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공포감을 내가 동정해 주기를 바란다.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났네.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손으로 써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쓰여 있네. 비도스가 암호로 허드슨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고 전했다.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왓슨, 이것이 그날 밤 내가 빅터에게 읽어준 이야기일세. 빅터는 한동안 아버지의 일로 크게 상심하다 차를 재배하겠다며 인도로 떠났는데 자리를 잡았다는 말을 들었네. 그러나 허드슨과 비도스에 대해서는 트레버 노인에게 편지가 날아온 이후로 전혀 들을 수가 없었네. 두 사람 다 종적을 감춘 거지. 자네는 그들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오랜 침묵을 깨고 홈스에게 물었다. 경찰에서 비도스를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허드슨이 단순한 협박을 비도스가 진짜로 그랬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네. 경찰에서는 허드슨이 숨어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비도스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믿고 있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네. 허드슨이 비밀을 폭로할 거라는 생각으로 궁지에 몰린 비도스는 트레버 노인에게 편지를 쓴 뒤 허드슨을 죽였을 거야. 그러고는 돈을 몽땅 챙겨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거라고 보네. 왓슨, 이것이 글로리아 스콧호 사건의 전부라네. 자네의 사건 수집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용하게나. 끝.